간암 3기 진단을 받은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위스 최고 병원들도 불가능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죽음을 기다리며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모든 게 그날 병원에서 시작됐죠. 평소보다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단순한 위장 문제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간암 3기라는 냉혹한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그 단어, 암이라는 단어는 저를 순식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만 떠올랐어요. 10살 된 아들 루카스. 루카스는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돌아오면 땀투성이가 된 채로 엄마, 오늘 골을 2개나 넣었어요. 라고 자랑하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스위스 최고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3기 간암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루카스와의 시간도 제 삶도 점점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루카스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할까?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매일 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국제암치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의사들은 항상 기적은 드물다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발표 중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한 병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위치한 암 전문 병원, 그리고 그곳의 간암 치료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수술과 치료를 통해 수많은 간암 3기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특히 최첨단 의료기술과 환자 중심의 통합치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희미했던 희망의 불빛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암병원, 한국 간암 치료 같은 검색어로 나오는 정보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임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루카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루카스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루카스, 엄마가 치료를 받으러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할 것 같아. 거기엔 아주 좋은 병원이 있대. 그 말을 들은 루카스는 처음엔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거기 가면 나 안 보고 혼자 아파야 하는 거야? 엄마, 아프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면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동안에도 긴장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가능성에 모든 걸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시댁에 저의 한국행 계획을 알렸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고즈넉한 시댁의 저녁 식탁은 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장소였는데 그날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따뜻한 감자 스프와 갓 구운 빵의 향기도 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에 띄게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유리잔이 서로 부딪혀 미세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처럼 그 단어는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위스 최고의 병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데 왜 그 멀고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해?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저를 응시하는 듯 했어요. 저 산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식구들의 표정도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벽시계는 그 어색한 침묵을 깨는 듯 뚝딱거렸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얹힌 제 손을 잡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루카스가 떠올랐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텅 빈 방에서 홀로 자는 모습, 엄마가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외롭게 골을 넣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루카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역시 각각의 우려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장남인 형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모두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한 법이에요. 치료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먼 곳에서 혼자 아프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모든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했지만 그들의 말이 루카스와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제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늘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피아는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는 그녀를 믿어줘야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그의 말이 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 멈췄고 다른 식구들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응원할 거야.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 꼭 살아 돌아와야 해. 루카스와 우리 모두 널 기다릴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던 날 공항에서 루카스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떠오르는 비행기 날개가 보였고 그 아래에서 루카스는 저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건강해져서 꼭 돌아오세요. 그 순간 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공항 내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제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게 너무도 생소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이동하는 차량의 물결,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풍경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택시는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의로 펼쳐진 넓은 하늘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은 잠시나마 제 불안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이곳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루카스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병원 건물은 엄청나게 컸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의 하얀 대리석 바닥은 조명이 반사되어 밝게 빛났고 환자들이 오가는 길목에는 마스크를 쓴 의료진과 직원들이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제 심장은 긴장감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예약된 담당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복도 끝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옆에는 김현수 교수 간담체외과라는 깔끔한 명패가 걸려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수님은 중년의 남성으로 온화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소피아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치 제게 생명의 줄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고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의 최신 치료법과 수술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날 온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어요. 병실의 흰색 천장을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루카스가 저를 꼭 껴안고 울먹이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 혼자 가면 걱정돼요.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엄마가 괜찮아지면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싸우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루카스에게 돌아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루카스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루카스는 잘 지내고 있어. 축구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남편의 말에 잠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루카스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루카스를 전화기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엄마. 루카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건강해져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 열심히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제 안에서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고 반드시 루카스에게 돌아갈 거야. 표적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이 치료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죠. 처음 며칠간은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부작용이 하나둘씩 제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빠져나갔고 욕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전에 생기 넘치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뺨은 패였고 입술은 늘 바짝 말라 있었어요. 병실에 비치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로 약을 투여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저는 스스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과 침대 시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회색빛 풍경은 제 고독감을 더 짙게 만들었어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걸까? 정말 이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을까? 루카스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루카스가 웃으며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혼자의 싸움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로 남편과 루카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치료 후 병실로 돌아와 창문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띠며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씨, 오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문객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루카스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 루카스가 밝게 웃으며 병실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휴가를 내고 왔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루카스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작은 모험을 떠나기로 했지. 루카스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청 보고 싶었어요. 이제 혼자 아프지 마세요.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그의 말은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제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루카스는 병실 한쪽에 그림책을 펼쳐놓고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제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작은 꽃이 피어나듯 제 마음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표적 치료를 시작할 때의 고통과 불안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점차 제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진행된 정밀 검진에서 암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급격히 나타나며 암세포의 활동이 거의 멈추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이제 곧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마지막 검진 날 병원 복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를 치료해온 의료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늘 정확하고 세심하게 상태를 살펴주던 김현수 교수님,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던 간호사들, 치료 과정을 꼼꼼히 안내해주던 병원의 코디네이터들. 마침내 진료실에서 교수님이 결과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피아 씨는 완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곧이어 남편과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완치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소피아 씨.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저에게 다시 태어난 삶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루카스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의 환호와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제게 단순히 치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고 그 여정에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세밀한 치료 과정, 그리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돌보는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스위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의술은 단순히 기술의 차원을 넘어 환자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은 환자의 삶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던 날 인천공항의 출국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루카스와 남편을 껴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며 활짝 웃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치라는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의 의술은 단지 치료를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루카스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